반갑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강양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오프 공간에서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회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1차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문제들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억을 볼까요?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각 세대가 하나의 큰 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공동주택이라 그러죠. 그럼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들이 다 나와 있죠. 따라서 답은 1번. 2번 문제입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는 이제 아주 익숙해졌을 거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임대료 탄력성, 가격 탄력성 0.8, 소득 탄력성 0.6, 임대료가 10% 상승했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수요량은 종전보다 4% 증가했답니다.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 수요량이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전체 수요량이었죠. 4% 증가.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8%. 증가 감소, 감소. 왜 감소한다고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수요량과 이 수요량을 합친 게 4% 증가라고요. 그럼 이 수요량은 몇 프로? 12% 증가가 나와야죠. 그럼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죠. 12 나누기 0.6 해보세요. 그러면 20%.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한다고요? 가격 탄력성에서는 무조건 반비례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부호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플러스니까 같은 방향, 비례. 따라서 답은 20% 증가가 답입니다. 답은 4번 됩니다. 3번 문제, 치대론입니다. 전체를 쭉 보시고요. 자, 1번이죠. 자, 동그라미 1번을 잘 보세요. 입찰치대든 입찰치대 곡선이든 이런 단어가 뜨면 무조건 키는 최대죠, 최대. 그래서 초과이윤이 극대가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치가 수준이 최대가 되려면 초과이윤은 0이 돼야죠. 초과이윤은 0이 된다. 답은 1번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 쭉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정부의 공적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에 공공재가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가 포인트냐? 이겁니다. 시장에 맡기느냐,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시장에 맡겼을 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 자리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시장 실패 정의와 시장 실패의 원인들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용 기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기 전의 상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즉 A가 B가 있다면, A와 B가 있다면 무엇인가가 크든 작든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초과이윤이 소멸되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 같아지는 수준, 일치하는 수준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지하철이 신설되면 이건 정의 외부 효과죠. 따라서 사회적 편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의 효과이든 부의 효과이든, 즉 유리하든 불리하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유발시키는 거죠. 따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5번으로 갑니다. 부의 외부 효과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외부 효과를 판단할 때는 사회적 개념과 사적 개념을 비교하는 거죠. 사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을 비교하는 것이고, 항상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 불리하다는 거죠. 불리하다면 사회적 편익이 크다 작다? 사회적 편익이 작아야 되니까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고 나와야죠.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위험이네요. 자, 기업. 키를 잘 찾으세요. 만일 시장 위험이 정답이라면 키워드는 뭘까요? 수요와 공급, 그죠? 수요와 공급 또는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키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라고 했으니까 사업상 위험, 사업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니은으로 갑니다. 자,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랍니다. 그러면 자, 차입자와 대출자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가 나올 때는 인플레이션은 아예 무시하라 그랬죠. 아예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정금리나 변동금리가 나올 때는 지문에서 차입자인지 아니면 대출자인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다 나와 있죠. 그럼 지문이 누구 입장인지를 보셔야 돼요.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을 때 대출자의 지금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출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겁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겁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거죠. 따라서 고정금리에서는 대출자의 위험이 높아진다.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투자선의 형태는 우상향. 왜 우상향 한다고요?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는 우상향한다. 정확합니다. 리얼, 비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피할 수 있을까요? 특정한 기업만이, 특정한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개별이라 그러죠. 정확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답은 5번 되겠네요. 6번 문제로 갑시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설립자본금. 자기는 얼마죠? 자기는 5억 이상, 나머지는 3억 이상.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는 회사는 위탁도 가능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걸 찾으면 답은 3번 되겠네요. 7번으로 갑니다.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주어진 문제는 세전이 나와 있으니까 세전에서도 출발해야죠. 자, 세전에서 출발해서 공통적으로 플러스하는 과목이 대체 충당금, 공통적으로 마이너스하는 게 감가상각비죠. 세전에서만 고려하는 게 뭐죠? 세원, 원금 더한다는 거요. 자, 이렇게요. 공통적으로 대체 충당금은 더하고 공통적으로 감가는 빼고 세원, 세전에서는 원금을 더하고 그러면 세전이 5천만 원입니다. 대체 충당금은 500이네. 그럼 500 더하고 원금. 자, 지문에 보니까 원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원금은 고려할 거 없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 그러면 과세소득이 5천 되네요. 세율은 20%랍니다. 그럼 20% 고려하면 1,000만 원. 따라 답은 3번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영업소득세만 구하는 문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 문제가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결론 영업소득세의 계산 과정을 물어보기는 했지만 영업소득세만 구하는 문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순영가랍니다. 자, 첫 번째,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대안이라도, 자,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표현. 어떤 거냐면 항상 개론에서는 지문을 볼 때 무엇인가가 동일합니다라는 말이 오면 그건 의사결정 기준이 아니죠. 동일하다는 얘기는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럼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보면 되겠네요. 순 현재 가치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느냐면 할인율.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이죠. 그럼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요구 수익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순형가가 0이랍니다.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순형가가 뜨면 0, 수익성 지수가 뜨면 1이었죠. 따라서 1. 그럼 답 나왔네요.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DCF 세 가지. DCF 세 가지가 뭐였죠? 우리말로 표현해 보세요.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중에서 초과 이윤을 나타내는 것은 순형가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이윤. 답은 3번 됩니다. 자, 9번 문제로 갑시다.
지문을 쭉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출자한 거죠. 개발업자는 자금을 투자한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출자하고 개발업자는 개발비를 투자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토지 개발 신탁이나 등가 교환 방식이나 각종 공동사업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토지 개발 신탁은 개발 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나눠 갖는 거고, 등가 교환 방식은 완성된 건물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 다음부터요. 완성된 건물을 각각이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나눈다. 그게 등가 교환 방식인데 지문에는 등가 교환이라는 말은 없죠. 자, 결론은 어떤 거냐면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뭘 준 거죠?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한 대신 건물의 일부를 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대물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같은 얘기입니다.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적산가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 이제는 익숙하죠? 자, 첫 번째 제조달원가부터 구해봅시다. 공사비가 1억이랍니다. 근데 매년 10%씩 상승한다 그랬죠. 그럼 10%씩 상승하면 곱하기 1.1 하면 되죠. 왜 1.1이죠? 항상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 자, 이래서 계산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조달원가. 감가누계액 구합시다. 첫 번째 매년의 감가액부터 구해봅니다.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잔존가치는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잔존연수가 48년입니다. 몇 년이 경과됐죠? 경과연수는 2년, 잔존연수는 48년. 결론은 몇 년이죠? 50년입니다. 그러면 제조달원가를 50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은 242만 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계액을 구해야 되니까 경과연수 2년을 곱하면 되죠. 그럼 제조달원가 나왔고 감가 누계액 나왔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적산가액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이제 곧 100일이죠. 이제 곧 100일이 다가오고 이제는 100일이 다가왔으면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이면 합격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앞만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지 마세요. 수험 기간은 당연히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중개사 시장에 뛰어들어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이 시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힘들어 하세요. 더 많이 힘들어 하고, 그래도 힘들더라도 책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계속 보면서 시험 치는 그날까지 부지런하게 달려갑시다. 그래서 올해 끝냅시다. 끝낼 건 없이. 이 시험은 말입니다. 운전면허증만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시험은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